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안녕하십니까? 자, 경제산업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상당히 이제 경제산업 이슈가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할애가 되어 있죠. 할당이 되어 있죠. 자, 8번째 뉴스네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지금 임대차 3법을 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임대차 3법이 시행이 지금 됐지만 1년 전에 시행이 됐지만 시장에 많은 혼선을 주고 있다면서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0년 7월에 시행이 됐던 임대차 3법,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존폐 기로에 있다라는 건데요. 임대차 3법이 뭡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이제 전세, 월세 이렇게 뭐 임차를 하게 되면은 신고해야 되는 거.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임대인들의 어떤 소득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밝혀지겠죠. 두 번째, 전월세 상한제. 그래서 계약 갱신을 할 때 5%, 연 5% 내에서 올릴 수 있다. 그 이상 올릴 수는 없다. 갱신할 때 5%. 그 다음, 그럼 또 갱신에 대해서 청구권이 있어요. 계약 갱신 청구권 제도. 그래서 보통 2년 계약을 많이 하죠. 2년 계약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때 또 이제 5% 이렇게밖에 못 올리는 거죠. 이 세 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임대인들한테는 불리하고 임차인들한테는 유리한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들은 이 법이 시행될 때 미리 이제 많은 작업들을 했습니다. 미리 이제 인상분 5%밖에 못 올린다. 계약 갱신 청구권도 있고 하니까 인상분을 앞당겨 받거나 아니면은 5%밖에 못 올리니까 그 전월세는 안 올리는데 관리비를 올린다든지, 그죠? 또는 이렇게 복잡할 바에는 임대 매물 안 놓겠다. 내가 들어가 살겠다. 임대 매물 감소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전셋값이요. 이 법 시행 직후 한 1년 7개월 동안 약 한 17.3% 정도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반발 또한 거셌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임대차 3법을 지금 문제가 많다고 이제 인수위에서는 보고 있고 시행된 지 이제 1년 좀 넘었지만 보고 있고 이거를 축소나 폐지하겠다. 부동산 시장에 너무 많은 이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축소나 폐지하겠다. 근데 이게 쉽냐? 여기에 대한 반발 또한 거셉니다. 지금 시행 2년도 안 됐는데 또 뭔가 변경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큰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준다. 또 현실적으로 이거 폐지 축소 힘들다. 왜냐하면은 국회 과반 의석에서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협조하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이 임대차 3법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 임대차 3법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 개정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비슷한 게 있죠. 여가부 폐지도 있었는데 공약이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수당이 지금 누구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이번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지자체장 선거 그리고 지방 선거에서 이제 또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도 좀 더 달라지겠죠. 자,
다음 삼성전자 역대급 실적이다. 우리 앞선 시간에 상장사들 실적 좋았다. 그리고 수출액도 사상 최대다. 라는 걸 통해서 당연히 삼성전자도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겠죠.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뭐냐? 자,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실적을 발표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어닝, 이익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 서프라이즈다. 이런 거고요. 이 반대말이 어닝, 이익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았다. 쇼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 두 개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LG전자도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자, 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1분기 1, 2, 3월 매출이 77조 역대 최대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8%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엄청나죠. 50% 올랐습니다. 영업이익 1분기 14조. 자, 곱하기 4 정도 하면은 56조, 한 50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이 정도를 예상해 볼 수도 있겠네요. 1년치를 보면은요. 상당히 삼성전자 지금 악재가 많았는데 뭐 코로나도 장기화됐다. 그죠? 근데 이게 오히려 호재가 좀 된 측면도 있죠. 코로나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 교체 수요 이런 것들이 활발해졌으니까.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값도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뭐 대기업들은 원자재 값 많이 오르면 하청 기업들은 원자재를 이제 수입해서 그걸로 이제 1차 상품, 중간재를 만드는 하청 기업들은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는데 이 대기업들이 원자재 오른 거를 하청 기업들 매출에 반영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그죠? 이해되나요? 하청들로부터 부품을 이제 대기업들이 받아가 완성품을 만드는데 부품 가격을 잘 올려주겠습니까? 원자재가 올랐다고?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이제 대기업에게 타격이 가려면 시간 좀 걸리겠죠.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운송 위기 이런 여러 악재.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GOS 이게 이제 게임 고성능 앱 실행할 때 하는 이제 게임 옵티마이징 최적화 서비스. 그래서 고성능 앱을 실행할 때 그 성능이 이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열이 또 많이 발생해요. 근데 열 발생하다 보면은 기계 자체 손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성능을 다시 인위적으로 낮추는 그런 장치인데 그거 이슈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뭐 인지도 평판이 많이 안 좋아졌죠. 이런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실적은 좋았다라는 거고요. LG전자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매출입니다. 매출 21조. 삼성전자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되죠. 하지만 자체로는 상당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조 9천억, 약 한 2조 정도. 영업이익은 삼성전자에 대비해서 더 안 좋네요. 그죠? 훨씬 더 삼성전자가 부가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매출은 3분의 1. 그러면은 영업이익도 3분의 1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물론 사업 구조가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LG전자는 주로 이제 가전, 최근에 이제 전장까지 뭐 그런 중심이다 보니까 매출 구조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로 보니까 사업성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걸 알 수는 있죠. 다음 뉴스는 유류세 인하입니다. 자, 5월부터 유류세가 30%로 인하됩니다. 자, 현재 20%인데 30% 인하되면서 고유가에 대한 부담을 좀 더 경감시키겠다라는 정책이 시행이 됐네요. 자,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고유가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3종 세트가 시행됩니다. 3개월간 유류세 인하폭. 작년부터 20%로 유류세 인하가 됐죠. 근데 이거를 10% 더 인하하겠다. 30%로. 거의 할 수 있는 최대 폭이에요. 30%가. 그래서 유류세 인하시키고요. 또 화물차 운송하시는 분들 있죠. 생계형 경유 자동차, 화물차가 주로 경유를 사용하니까 그런 화물차 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그리고 택시, LPG 이런 걸로 많이 하는데 거기에 판매 부가금 30%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금을 줄여주면은 한 2조 원 정도 세수가 덜 거쳐요. 결국 보조금으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우선 좋긴 한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가 부채의 문제도 지금 앞으로 보조금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부채 문제도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2,000조 원 정도. 2,000, 정확하게는 작년 기준으로 2,200조네요. 2,000조 원 돌파했다.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국가 부채도 지금 또 하나의 문제로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문제는 이게 금액이 크기보다는 금액도 크지만 증가하는 속도예요. 국가 부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2년 동안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속도가 문제예요. 그다음 자, 경제 산업은 다 했고요. 자, 이제 이번 시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환경 파트 소재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5가지 사회 환경 다뤄볼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2년 만에 완전 해제된 게 있습니다. 바로 뭐죠?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자, 뉴스 떠들 수밖에 나왔던 가평 계곡 살인사건, 용의자 검거됐고요. 어떤 회사가 영업정지 8개월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좀 큰 회사고 우리가 다 알만한 소식으로 들었던 회사죠. 현대산업개발, HDC 현대산업개발. 광주에서 큰 2개 붕괴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인해서 버스를 덮쳤던 게 있었고요. 또 이제 아이파크 아파트가 무너진 사건. 그래서 그걸로 우선 철거 현장 시내버스 덮친 걸로 영업정지 8개월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었던 조민 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그래서 이제 공문서 위조, 조작, 이 혐의로 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이 있었고요. 대학도 똑같이 입학 취소 결정이 지금 날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 상당히 오래된 얘기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10년도 넘은 사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제 조정이 이제서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역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사회적 거리두기 2년 만에 드디어 완전 해제. 자, 지난 4월 18일 이후로 이제 우선 전면 폐지가 되었습니다. 2년 1개월 만이에요. 2020년 3월부터 시작됐는데, 자, 그 배경으로는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 이런 변이에 대한 확진자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위중증 환자가 더 중요한데 위중증 환자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미크론 거의 하루에 60만을 넘었죠. 그게 이제 한 10만 명 정도로 안정화되어 있고요. 위중증 환자도 지금 한 1000명 이하로, 인구 10만 명당 한 1.6명 이하로 잘 관리가 돼 있으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확실한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변이, XE 변이, 이게 이제 또 확산이 되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난다면은 다시 거리두기가 재시행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완전 해제 상당히 기쁜 소식입니다. 다음은요.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이죠. 용의자 이은혜, 공범 조현수 공개 수배 후 검거가 되었습니다. 2019년에 가평 계곡에서 제 남편을 살해한 용의자로 지금 이은혜, 조현수가 검거됐는데요. 공개 수배 후 한 17일 만에 4월 16일 날 공개가 됐습니다. 주요 이제 제목으로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 위반, 그러니까 보험사기가 있는 거죠. 간단하게 그 사건 경위를 한번 정리해보면 이래요. 먼저 이제 결국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남편을 죽인 건데 2019년 2월 달에
2월 달에 남편에게 보고피를 섞은 음식을 먹였는데 죽지 않았죠. 살해 미수고요. 3달 있다가 5월 달에 그래서 용인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가지고 이제 살해하려고 했는데 이때도 지인이 도와줘서 미수로 끝났고요. 다음 달인 6월 달에 가평 계곡에서 다이빙을 강요한 후에 구조하지 않아서 결국 살해됐습니다. 이게 이제 10월 달에 그냥 자기가 잘못해서 죽은 거다. 변사 사건으로 경찰에서는 내사 종결했어요. 그러고 이제 안심하고 11월 달에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한 거죠. 근데 보험사에서 보고 보험 사기가 아니냐. 그래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이게 드러나게 된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대산업개발 시공사였죠. 원청사. 이 붕괴 사고를 일으킨 원청사 현대산업개발에게 서울시가 영업정지 8개월을 내렸습니다. 자, 광주 학동의 재개발 현장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도로변에 있는 건물 철거할 때 이제 설계대로 철거하지 않았고 관리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요거를 철거했는데 안쪽으로 공사 현장 안쪽으로 붕괴가 되는데 사람들이 다니는 특히 여기 버스가 있었죠. 버스가 정차되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제 철거 잔해물이 덮치는 바람에 많은 승객들이 다치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원청사 현대산업개발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주요 내용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죠. 사망자 9명, 부상자 8명이 발생했네요. 처분 사유는 계획서와 다르게 붕괴했다. 관리감독도 제대로 못했다. 지금 이런 사건들 이 사건 외에도 현대산업개발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올해죠. 올해 1월 달에 광주 하정동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게 발생하면서 지금 법들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어요. 올해부터 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 관리자뿐만 아니라 전체 대표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올해부터 시행이 됐고요. 물론 이제 2월부터여서 이 현대 아이파크 사망사고에서의 처벌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진 않지만 어쨌든 앞선 사건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부실 시공 그리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문제가 지금 불거졌고 거기에 대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트리거가 돼서 만들어진 부실 시공에 대한 제도는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예요. 그래서 건설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로 아웃하겠다. 한 번의 부실 시공 사고로 만약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겠다. 자, 그리고 추가로 부실 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은 3명이 아니다 할지라도 조건을 봐서 조건에 따라서 등록 말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게 있고요. 자, 이거는 사망사고고 보통 이 부실 시공의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불법 하도급이죠. 여기 대해서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합니다. 불법 하도급으로 10년 이내 2번이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그러면은 건설업 등록 말소. 이게 이제 직전에는 5년 이내 3회 적발이었어요. 그런데 더 강화됐습니다. 이 광주 하정동 붕괴 사고가 더 강화를 시켰는데 5년 이내 3회가 아니라 10년 이내 더 오래 보겠다. 3회도 아니고 2회로. 이렇게 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사망사고고요. 불법 하도급은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이 됩니다. 다음.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부산대에서 조민씨 대학원 의전원 대학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의사면허도 취소되겠죠.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대학원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은 집행 정지를 신청했어요. 취소하는 거 정지해달라. 자, 왜 입학을 취소했냐? 부산대는 이 조민 씨가 부산대에 진학할 때 입학시험 볼 때 제출했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이게 위조 또는 허위죠. 그래서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이걸 토대로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 보면은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은 입학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에 근거해서 허위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도 의사면허를 그럼 취소할 수 있겠죠. 그죠? 의전원 취소가 됐으니까 의사면허도 취소. 반면에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은 그 경력은 없어도 충분히 우리 애가 입학할 수 있었다.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집행정지, 의전원 대학 입학 취소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걸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학원 취소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고요. 공방이 있는 거죠. 대학원 말고 그 전에 대학도 지금 고려대로 입학했는데 고려대 입학을 취소 지금 했습니다. 법원 판결문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고려대학교 측도 대학 입학을 취소했다. 이래 되면 대학, 대학원 다 취소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오래된 건데 아직도 해결이 안 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 이 가습기에서 이제 그 폐에 위해한 그런 성분이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죽고 병에 걸리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11년 된 얘기입니다. 공론화된 지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그런 구제 조정인데요. 관련된 기업이 이제 판매사, 제조사 한 9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도 있겠죠. 그래서 조정안이 나왔는데 거의 무산될 거다. 보면은요, 9개 기업 중에 7개 기업은 이 조정안에 수용을 했어요. SK케미칼, 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GS리테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는 오케이 했습니다. 이대로 보상해주겠다. 근데 반대한 2개 기업이 있어요. 상당히 이제 금액이 높은 분담금 비중이 높은 옥시레킷 뱅키저 그리고 애경산업 여기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자, 그 배경을 보면은요, 얼마를 줘야 되는데 피해자 유족한테 이제 2억에서 한 4억 정도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이제 중증 피해자들한테는 최대 한 5억 정도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2억에서 5억 정도를 이제 소송 당사자한테 줘야 되는데 총 금액이 한 9,240억, 9천억 정도 되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판매를 많이 했던 옥시가 9천억 중에 한 반 정도 한 4,600억, 뭐 애경도 한 수백억 줘야 되고 나머지는 좀 적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줘야 되는 이제 옥시와 애경이 반대했다. 그래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소송하고 뭐가 조정되고 하는데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피해 금액도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크다고 판단했나 봐요. 자, 이 살균기 사건으로 인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해서 이슈화 됐던 용어가 있습니다. 케미포비아라는 용어예요. 그 이후로 이제 가끔씩 이 화학약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시사 용어인데요.
케미포비아 뭔지 보겠습니다. 케미는 화학 제품. 포비아는 공포, 혐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화학 제품을 혐오한다. 혐오하는 사람, 아니면 혐오하는 그런 증상, 혐오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케미포비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케미포비아 때문에 친환경, 뭐 유기농 이런 것들이 이제 뜨고 있는 거죠. 케미포비아. 자, 이렇게 해서 사회 환경 파트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국제 외교, 북한 안보 이런 쪽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